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이론을 마무리 짓고요.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이론 정리 및 이제 그 조금 더 심화된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복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에 좀 세세하게 봐야 될 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이거 수업 시간에 특히 나눠드린 참고 자료 같은 경우는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세요라고 이렇게 넘어간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더 짚어보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특히 법규라든지 아니면 이제 거기서 나와 있던 내용들, 참고 내용들 보면은 조금 읽어보면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라든지 필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도 해보고 그다음에 내용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가져와야 될 그 준비물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뭐 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이론 시간에 나눠드렸던 참고 자료 프린트를 같이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론을 했던 게 한 55강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주에 나눠서 5번 정도로 나눠서 복습하고 정리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에 11주 강의를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식품위생의 개요 및 법규부터요. 이제 우리가 파트 2에 들어가서 식품의 그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 딱 거기까지 복습을 하면 딱 11주 정도 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11주 강의 정도를 복습한다,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실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식품위생의 개요부터 먼저 이제 식품의 그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까지 먼저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그 수업 자료 프린트를 먼저 풀고 수업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강을 듣는 분들도 조금 일찍 나오셔가지고요.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품위생의 개요부터 오늘은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까지 한번 쭉 살펴볼 건데요. 정리를 해볼 건데,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식품의 개요 및 법규 파트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식품위생의 정의요. 근데 우리가 되게 흔하고 되게 뻔한 건데 잊을만 한 번씩 나와요. 단독으로도 잘 나오고 보기에 하나 정도로도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자, 식품위생의 정의 특히 두 가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와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의 두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면은 식품위생이란 뭐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그리고 기구죠.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뭐에 대한 위생일까요? 음식이요. 음식에 대한 위생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품위생의 대상이 아닌 것 찾아라, 식품위생과 관련 없는 것 찾아라 이렇게도 많이 나왔고요. 빈칸 채우기 문제도 실제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뿐만 아니라 기구, 용기, 포장까지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었어요. 우리나라 위생법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의도 보세요. 이것도 단독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가로 넣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 보기 하나로도 나오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식품의 생산 제조로부터 뭐부터 시작할까요? 기르는 것부터 시작하죠. 근데 우리가 기르는 거의 가장 기본 표현은 뭐예요? 생육이요. 생육이 가장 기본적인 단어로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근데 생육 말고 우리가 기르는 걸 또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식물 같은 건 뭐 할까요? 재배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가축 같은 경우에는 뭐 한다 그러냐면 사육한다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그래서 생육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재배나 사육을 써도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뭐 하기까지일까요? 섭취요. 마지막은 사람이 먹어야 되죠. 섭취입니다. 유통 아니고요. 유통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틀린 이렇게 그 단어로 유통 많이 나오거든요. 유통이 아니라 마지막이 섭취입니다, 여기는. 섭취되기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그리고 그 다음에 건전성, 그리고 완전 무결성.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인데 완전 무결성은 책에 따라서요. 악화 방지라고 쓰기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보통은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 보통 3개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일부 책에서는 건전성과 완전 무결성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거의 비슷한 의미라서 그냥 얘를 합쳐서 그냥 건전성 이렇게 쓰는 책도 있다라고 했었죠. 틀린 표현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책마다 이게 영어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우리가 맨날 아는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이 안 나왔다고 해서 틀렸어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보기를 보고 맞는지 틀린지를 결정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우리나라 번역한 경우에는 이렇게 책마다 조금씩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하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이론서 같은 경우 한두 개 선택을 해서 꼭 읽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요. 책마다 표현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책마다 그 나오는 그 표현법들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기 때문에 한번 소설책 읽듯이 읽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확실히. 자, 그래서 이렇게 식품위생의 정의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요. 이 목적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요. 식품 영양의 양적 향상을 도모해서요.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 뭘까요? 틀렸죠. X입니다. X예요. 이걸 낸 건 이제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식품 영양의 양적 향상 아니에요. 질적 향상입니다. 위해를 방지해서요. 질을 높이는 거예요. 양을 늘리는 건 복원이 아니에요. 복원이 아니에요. 안전이 아니에요. 그건 안전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복지부에서 하는 그래서 그 양적 향상과 위생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질적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위해를 방지해서요. 식품의 질을 높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품질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이 또 틀렸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가 아니라 지금은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국민의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지금 현재의 목적은 이거예요. 마지막은. 국민의 보건 증진. 근데 지금 프린트에 있는 표현도 잘 봐두세요.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의견 수렴은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그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몇 개월 뒤에 이제 이렇게 바뀔 텐데요. 그래서 집어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는 이거예요. 요건데 앞으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한다. 그러니까 보건 증진이 좀 애매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안전과 건강의 보호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참고해 두세요. 앞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 확실하게 바뀌면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든 틀린 표현입니다. 지금 현재로선. 자, 그래서 이번에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식품위생은 크게 식중독이라는 명칭과 감염병 등과 같은 병으로 분류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식중독과
감염병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식중독과 감염병이 겹치는 부위가 있었죠.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이요. 우리가 맨날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이 뭔가 하는데 그게 뭔지를 그 밑에다가 적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로 인해서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감염을 다 묶어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장테푸스, 파라테푸스, 콜레라, 이질 이런 애들도 들어가지만 거기 보세요.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중독 있죠? 식품이나 물을 통해서 발생하는 걔네들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 애들을 이제 겹친 분은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식중독과 감염병이 겹치는 부위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든 식품위생 크게 보면 식중독이라는 명칭하고 감염병과 같은 질병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죠.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분류 체계도 한번 시험 문제에 보기로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죠. 자, 3번은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자, 우리가 식품의 유해 요인을 생성 요인별로 나눌 수 있어야 되죠.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를 합니다. 식품 자체 유독 유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는 내인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식품 자체에 있던 성분이 아닌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경우죠. 외부로부터 오염되거나 유입되는 경우는 외인성. 식품 자체 물질도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가열하거나 조리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들도 있었죠. 이렇게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은 뭐라 불렸어요? 유기성으로 분류를 했었죠. 그리고 분류하는 거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류 문제가요. 이렇게 거기 그 4번에 있는 것처럼 뭐 산화된 유지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 말토리진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표현들 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거기다가 내인성인 건 내, 외인성인 건 외, 유기성인 건 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거기 보실까요?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할 수 이렇게 분류하는 거는요. 전체 여러분들이 식중독을 다 공부를 해야지. 식중독, 감염병, 뭐 기생충 이걸 다 공부해야지 분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르시올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 우르시올 기억나세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온나무 기억나세요? 온나무? 네, 우리 온나무 만지면 알레르기성 피부염 일으켰잖아요. 그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온나무의 유해 물질이 바로 뭐였어요? 우르시올이요. 그럼 이건 원래요. 뭐예요? 식품 자체에 갖고 있는 독성분이니까 내인성이죠. 자, 그다음에 밑에 산화된 유지. 여러분 산화된 유지는요. 말 그대로 원래 유지는 없는데 산화가 되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중간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유기성. 자, 그다음에 식이성 알레르겐. 여러분 식이성 알레르겐은요. 원래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사람마다 그 식품을 통해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었죠. 대표적인 게 뭐 우유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단백질, 밀에 다 있는 단백질 이런 애들이 뭐예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알레르기 원이었죠. 자, 그럼 원래 식품이 갖고 있는 성분이니까 내인성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밑에 트리치넬라 스피랄리시스. 이거 오늘 그 성취도 평가에도 보기로 나왔었죠. 이거 뭐예요? 선모충이죠. 자, 기생충이니까 이거 외인성. 오염되는 경우입니다. 유입되는 경우. 그다음에 식물 알칼로이드. 여러분 식물 알칼로이드는 뭘까요? 당연히 식물성 자연독이죠. 식물성 자연독. 뭐 대표적으로 우리 뭐 북버섯의 무스카린이라든지 피마자의 리시닌 이런 애들이 알칼로이드 성분이었죠. 원래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이니까 내인성입니다. 그 다음에 카바릴. 카바릴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 카바릴 뭐였을까요? 얘도 카바릴도 보기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카바메이트제 농약이요. 카바메이트제 농약이었잖아요. 그럼 농약이니까 뭐예요? 외인성이죠. 자, 그 다음에 트리알로메탄. 여러분 트리알로메탄 하면 이거 뭐였을까요? 트리알로메탄. 이거 수돗물 염소 소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었죠. 그러니까 중간에 만들어지니까 이거 유기성이죠.
자, 그다음에 사일로시빈. 여러분, 사일로시빈 이거 뭐였을까요? 이거 독버섯의 독성분이에요. 환각작용이 있었잖아요. 환각작용이 있는 독버섯의 독성분이었죠. 원래 식품에 들어있는 거니까 내인성이요. 자, 다음 롱가리트. 롱가리트도 많이 들어봤는데 유해표백제요. 유해표백제. 자, 유해표백제니까 이거는 외인성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도모이게시드. 그럼 도모이게시드 기억상실성 조개독이었죠. 기억상실성 조개독이니까 원래부터 조개가 갖고 있는 독성분 내인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쪽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시클라메이트. 시클라메이트 이거 뭐였냐면 유해감미료예요. 유해감미료. 자, 이 유해감미료 같은 경우에도 외인성에 들어가죠. 이거 우리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경우, 유입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카다베린. 카다베린은 뭐였을까요? 얘는 히스타민과 같은 계열이에요. 여러분, 히스타민, 그럼 카다베린, 그럼 이거 뭐에 해당이 될까요? 카다베린이나 히스타민 같은 거 원래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이 아니죠. 아미노산의 탈탄산 반응에 의해서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유기성입니다. 바이오제닉 아민이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유기성으로 분류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노클로로판디올. 여러분, 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이거 우리 약자로 이렇게 썼는데 MCPD요. MCPD. 그럼 MCPD 그럼 이거 뭐였냐면은 간장 기억나세요? 3분의 간장? 자, 3분의 간장 제조 시에 생성되는 발암성 의식물질이었어요. 염산 처리하잖아요. 콩을 염산 처리할 때 발생하는 발암성 의식물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유기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토리진. 이거 아까 나왔죠. 곰팡이 독소입니다.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 그러니까 외인성. 자, 그 다음에 디노피시스톡신. 그럼 디노피시스톡신 그럼 이거 뭘까요? 디노피시스톡신. 이거 같은 경우 조개독이었죠. 내인성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라카이트 그린 그랬네요. 여러분, 말라카이트 그린 그럼 이거 뭘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 말라카이트 그린 하면 뭐예요? 착색, 유해 색소입니다. 착색료. 그래서 유해 착색료로도 사용이 됐지만 우리가 양식할 때 항생물질, 항생제로도 사용을 한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외인성으로 분류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지나치게 구운 생선. 여러분, 지나치게 구운 생선 같은 경우에는요, 지나치게 굽게 되면은 다환 방향족 탄화수 같은 물질들이 생성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럼 이거 뭐예요? 유기성 위해 요인으로 분류합니다. 유기성. 자, 그 다음에 멜라민 그랬네요. 여러분, 멜라민 기억나시나요? 멜라민? 그럼 멜라민 하면 이거 우리 멜라민 수지에서도 용출이 될 수도 있긴 해요. 그쵸? 근데 우리 이거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단백질 증량제로 사용해서 문제가 됐던 사건. 이것도 외인성에 들어갑니다. 우리 멜라민 수지에서 용출돼도 그 외인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해 단백질 증량제로 사용된 것도 외인성.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거죠. 원래 식품에 들어있던 독성분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트리코테신. 마지막. 그럼 트리코테신 하면 이거 뭐였을까요? 곰팡이 독소요. 푸사리움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곰팡이 독소였죠. 자, 곰팡이 독소니까 이것도 외부로부터의 오염입니다. 외인성으로 분류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산화된 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표현, 지나치게 구운 생선, 이런 것들은 또, 구분하기 좀 더 쉬운데요. 우리 구체적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거나 아니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이 보기로 명칭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아니면 그냥 산화된 유지, 뭐 아니면 지나치게 고운 생선 이런 식으로도 보기가 주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보기가 나와도 분류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세한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에 대해서 아셔야지, 명칭들을 알아야지, 이게 어디 속속되는 건지를 알아야지만 분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거하고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뭐를 헷갈리면 안 되냐면은요, 해썹의 위의 요소 분류하는 거예요. 그럼 해썹의 위의 요소 분류법은 이거하고는 별개의 것이에요. 그렇죠? 별개의 것. 그래서 간혹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얘네들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별개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위의 요인 분류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식품 영업의 개선 및 향상 유도, 식품 영양의 개선 및 향상 유도, 그다음에 식품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 관리 등은 식품 위생 행정에 포함된다. 자, 이 문제도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또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식품 위생 행정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느냐 아니냐를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보세요. 식품 영업을 개선하고 향상하는 거. 당연히 이거 뭐예요? 식품위생 행정에 들어가죠. 자, 그다음에 식품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그쵸? 식품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런 건강과 관련된 거 있죠. 법규에. 행정제도 있습니다. 위생행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식품 영양의 개선 및 향상. 여러분 이게 국민 영양 개선, 영양을 개선하는 건요. 국민 보건 사업이에요. 보건 사업. 영양 사업이에요. 그래서 위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 영양의 개선 및 향상 유도 같은 경우에는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식약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식품 영양의 개선 및 향상 유도 이 말이 나오면 식품위생 행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어렵진 않은데 그러니까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항상 틀린 보기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양, 뭐 향상, 뭐 이런 것들 개선하는 거. 그래서 아까도 왜 목적에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질적 향상은 위해가 될 만한 걸 방지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품질을. 그래서 이런 영양의 개선은요. 양적인 개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는 별개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구분하라고 내드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은 X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구분하는 연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5번은 식품 영양의 개선 및 향상 유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X. 그 다음에 6번. 자, 우리가 보면 법규와 주관부처가 소관부처가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도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소관부처 연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주관부서는 소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다. 그다음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주관부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다. 먹는물 관리법의 주관부서는 환경부이다. 주세법의 주관부서는 기획재정부이다. 자, 우선 보세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주관부서, 소관부처, 식약처 맞아요. 옵니다. 그래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법규의 이름도 바뀌면서요. 식약처로 이게 법이 넘어왔어요. 벌써 되게 꽤 오래됐네요. 그래서 5가 되겠고요. 먹는물 관리법 환경부예요. 5죠. 네, 주세법, 기획재정부죠? 이것도 5예요. 그럼 첫 번째 거 보세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해양수산부 한 곳이 더 있어요. 식약처요. 소관부처가 3군데예요. 그래서 왠지 농수산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만 들어갈 것 같지만 품질관리잖아요. 그래서 식약처도 들어갑니다. 소관부처가. 3개의 부처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소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식약처 이렇게 3가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X가 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거를 지금처럼 뭐뭐다라는 서술 형태가 아니라요. 그냥 소관부처를 연결한 거를 소관부처가 잘못 연결된 걸 찾아라 라고 할 때 보통 하나에다가 하나씩만 연결해 놓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처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하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식품부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해양수산부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맞는 걸로 봐야 될까요? 틀린 걸로 봐야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전체 보기를 보면 돼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는 전체 보기를 봐가지고 얘는 우선 보류를 해두시면 됩니다. 하나만 나와 있는, 세 개가 다 나온 게 아니라 하나만 나와 있는 얘는 보류. 얘 하나만 나와 있네? 그럼 이거 옳지 않은 거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경우에는 얘는 보류를 해놓고요. 나머지 보기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보기를 전체를 봤더니 나머지 보기 중에 확실하게 틀린 보기가 하나가 있어요. 4번이 확실하게 틀렸어요. 그럼 얘는 맞는 말이란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OX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전체 문제를 보는 거여서 항상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가장 옳지 않은 거, 가장 옳은 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문제 보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보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농수산물품질관리법처럼 소관부처가 세 곳인 경우에는요, 보통 한 곳만 보기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왔어요. 교육청 시험 문제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하고 하나의 하나만 소관부처를 하나만 줬거든요. 그럼 그게 틀린 거였냐? 아니요, 맞는 보기였어요. 확실하게 다른 보기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틀린 보기지만 전체 이렇게 보고서 확인을 해서 답을 찾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관부처 연결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식품위생행정제도를 정리해 놨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식품위생행정제도 4가지를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이게 어떤 제도인지를 연결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제도 보세요.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가 제조, 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는 거. 그럼 내가 만든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검사하는 거. 이거 뭘까요? 자가 품질 검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가 품질 검사라고 들어가면 되죠. 자가품질검사. 자, 그 다음에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을 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 홍보해서 음식점에 위생 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그러니까 우리 음식점이 위생 점수가 되게 좋아요 라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죠. 새로 몇 년 전에 생겼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붙여져 있는 데가 몇 군데 보이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눈에 많이 띄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음식점 위생등급제였죠. 음식점 위생등급제. 자, 그 다음에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에서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를 해가지고요. 그 식품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식품을 추적하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추적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 바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였죠. 이력 추적 관리 제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었네요. 두 개가 더 남아있는데,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요,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요, 피해자의 구제의 원활과 제품의 향상을 통해서요, 국민 생활의 안전 향상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제도 그랬네요. 제품이 결함이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냐면 제조업자가, 그 식품을 제조한 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 거. 제조물 책임법이죠. 식품 제조물 책임법. 식품이면
제조한 사람이 책임지라는 거죠.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영업자가 유통 중인 당해 식품 등을 회수해서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당연히 회수제도죠. 자, 그래서 마지막은 회수제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책에서요. 위생행정제도 하면서 이렇게 5가지 제도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설명이 나오면 아, 이게 무슨 제도구나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죠. 자, 그와 관련된 문제가 8번부터 나옵니다. 8번부터 15번까지. 자, 8번. 식품이력 추적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은 2년마다 조사 평가해야 되고요. 영유아식 제조 가공업자, 일정 매출액 매장 면적 이상의 식품 판매업자 등은요. 3년마다 조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거 다 우리 책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맞는 말이었을까요? 틀린 말이었을까요? 틀렸죠. X예요. 이거 우리 책의 16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조사평가. 그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 기준의 식품위력추적관리제도의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은요. 기본이 몇 년마다냐면 3년마다 조사평가예요. 3년이요. 3년. 근데 영유아식 같은 경우요. 영유아식 제조 가공업자라든지 그 다음에 일정 매출액 매장 면적 이상의 식품 판매업자 등은요. 더 짧죠. 주기가 2년이요. 2개가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영유아식 등은 2년마다 조사 평가하도록 하고 있죠. 그럼 우리 왜 조사 평가라는 말을 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해썹이요. 해썹 적용업소도 조사 평가하도록 하고 있죠. 그럼 해썹 적용업소는 몇 년마다요? 몇 년마다요? 기본이 몇 년마다였을까요? 연 1회. 그러니까 기본은 이거예요. 연 1회. 자, 그래서 해썹 적용업소 같은 경우는 연 1회 조사 평가하도록 하고 있죠. 그게 기본이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사 평가해가지고 받은 점수의 결과에 따라서 차등 적용했었잖아요. 근데 기본은 연 1회입니다. 해썹은. 자, 그래서 이렇게 조사 평가와 관련된 거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식품 이력 추적 관리제도는 3년, 2년, 해썹은 1년이 기본이다. 자, 그래서 8번은 X가 되죠. 그 다음에 9번 보실까요? 9번, 10번 보세요. 9번하고 10번.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정보의 기록을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 등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10번도 보세요. 자가품질 검사에 관한 기록서는요.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둘 다 O입니다. 둘 다 O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줄여서 쓸게요. 식품 이력 추적 관리. 그 다음에 자가 품질 검사. 그 다음에 해썹. 이 기록들은요. 다 2년이에요. 다 2년. 그래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정보의 기록, 자가 품질 검사에 관한 기록, 그 다음에 해썹에 대한 기록. 다 기본은 2년간 보관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9번도 5가 되고요. 10번도 5가 되죠. 자, 그 다음에 11번.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요.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위생등급을 지정한 식품 적격업소에 대해 2년간 출입, 검사, 수거 등을 면제한다. 여러분 그 유효기간이요. 위생등급제. 여러분 위생등급제하고 해썹 있잖아요. 이거 둘 다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한 곳에서 해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요. 이 두 업무 다
한국식품 안전관리 인증원에서 두 가지 업무와 관련된 걸 둘 다 관리하고 있죠. 인증부터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인증은요, 인증 유효기간은요, 해썹이 3년, 위생 등급제가 2년이었어요. 그래서 해썹은 3년, 위생 등급제는 2년입니다. 자, 그래서 위생 등급의 유효 기간은요, 위생 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해야 되죠. 2년. 2년이고, 그 다음에 식품적객업소에서 2년간 출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생 등급제를 시행을 했을 경우, 뭔가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년간 출입 검사, 수거 등을 면제받을 수 있었죠. 그러면 해썹 인증 유효 기간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1번에는 X인데요. 여러분 또 하나, 여기서 이거 한번 보세요. 위생 등급을 지정한 식품 적객업소에 대해서 2년간 출입, 검사, 수거 등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음식점 위생 등급제다 보니까 식품 적객업소에서 적용을 하는데, 여러분 식품 적객업소도 되게 여러 군데가 있었거든요. 식품 적객업 같은 경우 영업이요, 크게 6가지가 해당이 돼요. 근데 그 6가지 중에 위생 등급제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업은 3가지였습니다. 뭐게요? 일반 음식점 영업, 그 다음에 카페 같은 휴게 음식점 영업, 그 다음에 저기 제과점 영업이요. 그래서 일반 음식점 영업,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 영업, 그리고 제과점 영업, 이런 곳이 바로 위생등급제를 적용하는 식품적객업소죠. 나머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3가지만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가품질 검사의 적용 시점은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었죠. 그래서 자가품질 검사의 적용은요, 처음으로 제품을 제조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5죠. 자, 그 다음에 13번. 해썹 적용업소의 자가품질 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는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적용업소에 대해서요, 조사 평가를 한 결과 만점의 95% 이상인 경우다. 그래서 우리 자가품질 검사와 관련된 것도 있었는데요. 이 자가품질 검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해썹을 적용하는 업소는요. 그래서 해썹을 적용하는 업소 중에 어떤 경우 자가품질 검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느냐? 조사 평가한 결과 만점의 95% 이상일 때였죠. 답은 5입니다. 그럼 이거 한번 정리해 보실래요? 우리 전체 이제 다 공부했잖아요. 우리 처음에 앞에서 이거 할 적에는 아직 해썹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정리를 안 했는데, 드디어 이제 한 번에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드디어 첫 이론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자, 해썹 적용업소에 전년도 조사평가 점수의 100분율이요, 95% 이상인 경우 면제받는 게 3가지가 있어요. 뭐뭐뭐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나와 있는 뭐예요? 자가품질 검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죠. 원래는 자가품질 검사를 해야 돼요. 스스로 기준과 규격이 맞는지, 내가 제조하는 제품의 기준과 규격이 맞는지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근데 이거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면제받을까요? 2년간 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었죠. 2년간 조사평가 안 받아도 돼요.
그렇다고 조사평가를 안 하는 건 아니고 해당 업자가 자체적으로 조사평가하면 돼요. 외부에서 조사평가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2년간. 그 다음에 또 면제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뭘 또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위생교육이요. 위생교육이요. 다음 연도에 식품위생교육. 그 중에서도 정기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조사평가 결과 95% 이상을 맞잖아요. 그럼 이렇게 작업품질 검사도 면제받을 수 있고 2년간 조사평가도 면제받을 수가 있고요. 다음 연도에 정기교육도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이 두 가지는 해썹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해썹과 관련해서 매년 원래는 정기조사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2년 동안 면제를 받을 수 있죠. 자, 그다음에 해썹과 관련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정기교육 훈련을 받아야 되죠. 매년 정기교육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정기교육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묶어서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13번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별개의 것인 거 아시죠? 자가품질 검사하고 그 다음에 조사평가는 별개의 것이에요. 이 조사평가는 해썹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선행요건, 그 다음에 해썹관리 이런 걸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조사평가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 자가품질 검사는 이런 거죠. 내가 제조하는 식품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스스로 검사하는 게 자가품질 검사예요. 별개의 것입니다. 이 조사는 두 개는 별개의 것이에요. 그래서 각각 그래서 면제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 회수 계획에 따른 회수 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면제받는다. 자, 우리가 회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회수 계획에 따른 회수 계획량의 5분의 3면 거의 다잖아요. 5분의 4를 회수한 경우는 행정처분을 아예 면제받을 수 있었죠. 옵니다. 이거 우리 책의 3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 두세요. 자, 그 다음에 15번.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식품들을 회수해야 되느냐? 그 회수 대상과 관련된 건데요. 이거 우리 책 34페이지에 있습니다. 폐류 독소 기준, 방사능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식품위생 공부하면서 독소 기준, 폐류 독소 기준도 있었죠. 방사능 기준도 있었죠. 그 다음에 뭐 그런 기준이 있었죠. 납, 비소, 수온, 카드뮴 이런 기준도 있었잖아요. 우리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런 기준들을 다 위반하는 경우. 그 다음에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나 곰팡이 독소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대장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회수 대상이 된다.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X죠. 엉뚱한 게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딱 봐도 아닐 것 같은 게 있죠. 뭐예요? 유전자 변형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요. 여러분 유전자 변형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이걸 빼버리면 이게 회수 대상이면 회수 대상이 돼야 될 게 너무 많죠. 우리나라 그 식용 유지들 제외 대상이 돼야 될 거 많아요. 유전자 변형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표시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표시.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으면 표시만 해주면 되지 회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뭐 폐류 독소 기준을 안 지켰거나 방사능 기준을 안 지켰거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안 지켰거나 곰팡이 독소 기준을 안 지켰다든지 중금속 기준을 안 지켰다든지 그 다음에 식중독 균에 관한 기준도 있거든요. 그런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회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15번에 X가 되죠.
자, 15번의 답 X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여러분, 이거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용어거든요. 여러분, 이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용어도 시험 문제 출제가 실제 됐었죠. 보기로도 나오기도 했고, 이번엔 아예 경기도에서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제 가로놓기로요.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인지, 거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용어를 찾아라 라는 게 시험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용어들을 한번 거기다 묶거나 봤어요. 자, 한번 하나씩 볼게요. 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이에요. 여러분, 식품을 넣거나, 여러분, 우리 식품을 넣는 애를 뭐라 그럴까요? 싸는 애를 뭐라 그럴까요? 용기 포장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단어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왠지 다른 단어 같지 않아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 식품 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하자드, 위해요. 위해.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식품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우리가 뭐라 부를까요? 식중독. 얘 은근히 보기로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원래 없던 건데 그냥 새롭게 이번에 이제 올해 말부터 이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넣었거든요. 중요하다 그건 아니고 올해 말에 개정되는 것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이거와 관련된 게 개정이 되는 거예요. 올해 말에는. 그래서 올해 12월 31일이었나 하여튼 그때 법규 개정되는 건 다 이거와 관련된 개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 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요, 여러 종류의 영업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 기구 등을 갖추고 있는 장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장소에서 여러 업체가 같이 사용을 해요. 아니면 하나의 업체가 여러 가지 영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영업을 하는데 한 곳에서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공유주방이에요. 그래서 공유주방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을 해요. 올해 말부터. 그러면서 이거와 관련된 법규들이 쫙 다 개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개정이 되니까 한번 이런 단어도 있다라는 정도만 한번 파악해 두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용어.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직접 닿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 이거 뭘 것 같아요? 기구요. 기구.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기구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구에서 제외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외되는 두 가지. 하나는 위생용품이요. 위생용품은 제외입니다. 여러분 위생용품 중에 헷갈릴만 한 게 바로 뭐냐면요. 일회용이요. 일회용 이렇게 들어가는 거. 원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숟가락, 포크, 젓가락, 아니면은 컵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기구잖아요. 근데 여기다 앞에 일회용이 붙으면 다 위생용품이에요. 기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용이 붙으면 기구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회용 포크,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컵 이런 식으로 일회용이 붙으면 다 기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이나 수산업에서요. 채취하는데 사용하는 기계, 기구 이런 애들.
이런 경우도 제외돼요. 우리 왜 저기 뭐야, 그물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선 잡으려고 쓰는 뭐 그물, 어망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인데 위생용품하고 일회용 이렇게 들어간 위생용품하고 그다음에 직접 농업이나 수산업에서 채취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 기구는 제외된다라는 정도로 구분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7번부터 이제 뭐 그 용어와 관련된 또 내용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